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은 민주주의를 좀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2021년 한국선거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오늘이 첫 만남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 처음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도 설레고 기분이 좋죠. 그런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시작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성우 교수님,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청년 세대의 생각을 대변해줄 박준하 학생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키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한 권의 책.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에서 처음으로 다룰 책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읽어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책일 텐데요. 박준하 학생은 왜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좀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필독서로 지정된 이 플라톤 국가를 계속해서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도전에 성공하셨나요? 네, 다행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도전에 성공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책이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손에 들게 되는 책입니다. 교수님, 플라톤의 국가 어떤 책인가요? 예, 방금 학생이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그 표현에 공감을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플라톤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것의 원제는 폴리테이아, 즉 정체 혹은 국가의 구성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제목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추정해 보자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정의란 과연 무엇이냐,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삶 전체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한 저서를 오늘 만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김덕진 부소장님은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교양 필독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 고등학교 친구들 수준 높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처음에 읽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네네. 다 읽고 나서는 충분히 좀 이게 도전할 만한 진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한번 읽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플라톤과 함께 검색하는 연관 검색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 플라톤 국가. 그러니까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 소크라테스. 우리가 뭐 요즘에 테스형으로 이제 많이 들었던 소크라테스. 네.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뭐 독서 논술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학원과 같은 이름에서 이 플라톤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의 출발점 그리고 인문학 공부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누굴까라고 하면 역시 플라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 연관 검색어들도 등장을 했지만 사실 플라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역사 속 인물, 아테네의 위대한 3대 철학자 중 한 명이고 또 국가의 주 대화자로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국가는 마치 연극처럼 인물들이 좀 대화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거리나 시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철학적 네. 탐구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불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전혀 철학적 탐구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 저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반면에 플라톤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철학적인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이제 진행했던 철학적 탐구의 내용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방편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독특한 글쓰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답법에 기초한 어떤 플라톤적인 글쓰기는 한편으로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적인 취지를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후대에게 남기기 위한 플라톤의 아주 숙련된 선택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플라톤 덕분에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의 정말 명언들 그리고 네. 정말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좀 들을 수 있고 또 플라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 소크라테스가 주 대화자로 등장하는 대화 형식의 책, 이 플라톤의 국가를 오늘 박성호 교수님의 강연으로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짧은 시간에 플라톤의 국가의 내용을 온전히 잘 소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민주정 체제 하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정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될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정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면서 박성우 교수님의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화자들 간의 대화를 기록한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요. 그의 대화 상대자로 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플라톤의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이 대화 안에 전혀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플라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죠. 나름대로 그런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플라톤은 자신이 쓴 책에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대화자로 나오는 것이 조금 다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우, 똑똑한데요?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심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일평생 전혀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목격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이와 같은 정치적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플라톤 철학의 첫 번째 출발점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바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아테네 민주정 또한 플라톤 정치 철학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알고 있기로는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미움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갈등에서 이 불씨로 이제 이것이 작용해서 사형에까지 처해진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뭐 원인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는 아테네인들의 혐오, 또 바로 아테네 민주정에 있었던 그 배심원 법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좀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처형은 단지 아테네 민주정에 의한 반목과 질시 때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과 민주주의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넓게 이해해 보자면 민주정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가 철학과 대립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플라톤이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미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 플라톤의 생각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와 철학의 갈등, 더 네. 나아가서 정치와 철학의 갈등에 있다고 본 것이었고요.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저작은 그런 플라톤의 진단에 대한 일종의 처방으로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철학과 민주주의, 철학과 정치의 관계, 사실 평소에는 거의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플라톤의 국가에 담겨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그리고 이와 함께 불거지는 이상국가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플라톤의 이 정의론은 어떤 마치 성인과 같은 플라톤이 정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소크라테스가 차근차근 철학적인 논지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플라톤의 형제였던 글라우콘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혹은 그것이 좋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의는 그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의를 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어떤 이득, 네. 결과로서의 좋음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글라우콘의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면하고 또 남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그런 부가적인 이득이 없어질 경우에는 네. 아무도 정의를 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글라우콘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정의는 이렇게 부가적인 이득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면 네.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의관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은가요? 네. 결론부터 이제 요약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의 주요 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의의 주 목적이 어떤 외적인 혹은 세속적인 결과나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을
외부적인 행위로부터 우리의 영혼 내부로 좀 옮겨온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조화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조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게 되면은 외적으로 어떤 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행함으로써 여전히 본인한테는 가장 이로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정의와 관련해서 논할 때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와 네. 어떤 내적인 그 양자 간의 일종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정의가 영혼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행위 간의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좀 어려운 느낌도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사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우리 영혼의 이 내부의 이 구성 원리를 세 개의 부분들의 관계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이성적인 것, 네. 또 그리고 무언가를 욕구하는 어떤 욕구적인 부분, 또 그리고 약간 뭔가 욱하고 화를 내는 부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 이 세 부분이 조화로운 것을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정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와 관련해서 어떤 외적인 행위에 주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지속적으로 그런 정의로운 행위를 할 것이냐는 우리가 사실은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이런 내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의로는 정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편을 하나 네.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름이 국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또 개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를 보면 1권까지는 정의를 논하고 2권부터 이 국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바로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일이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 하나씩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정의를 규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안은 이렇게 성립됩니다. 자, 알기 편한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내고 그것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추출해서 자, 개인한테 적용해보자.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이죠. 네. 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는 상당히 긴 부분이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책의 원제도 폴리테이아, 국가 혹은 네. 정체라고 하는 것으로 붙여진 것이겠죠. 사실 저는 정의의 원칙을 밝히기 위해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 국가 모델 이것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점이 수호자들의 처자 공유, 사유 재산 부정, 영아 유기 등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플라톤이 이러한 현실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를 바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영아 유기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요소들이 플라톤의 그 정치 철학 혹은 플라톤의 철학을 오해하게 하는 그래서 네. 혹은 거부감을 갖게 하는 아주 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독특한 이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실제로 어딘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아니라 말로써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로 만든 국가, 소위 로고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그 학생이 말씀하신 그런
반인륜적이고 네. 비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은 말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한번 설정해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게- 사고 실험에 해당된다고 네, 볼 수 네.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이제 그려내고 있는 이 이상 국가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두면 플라톤의 거부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좀 누구를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결 마음이 좀 놓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 지적해 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플라톤의 국가 안에는 이 로고폴리스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또 이상 국가가 존재합니다. 네. 자, 로고폴리스는 말 그대로 너무나 이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전혀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와 이 대화 상대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현실에서 가능한 그런 국가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네. 논의가 이제 나오고요.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비교적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철인왕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철인왕이 지배하는 국가조차도 사실은 이상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플라톤은 철인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철인왕이 통치하는 국가도 플라톤의 생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플라톤이 이 철인왕이 통치하는 국가를 현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봤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네. 것이겠죠. 네. 그런데 플라톤이 정의하고 있는 철학자는 삶 전체를 삶에 대한 탐구, 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받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철인왕이 탄생하려면 사실은 철학자가 의도적으로 뭔가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철학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철학자가 된 사람은 정치 권력의 곁을 두지 않습니다. 철인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이상 국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플라톤은 바로 그 포맷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포맷은 뭐냐면 바로 철학자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오. 자, 철학자를 강제하려면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철학자를 강제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철학자에게 자, 우리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지배해 네. 주십시오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를 죽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통치를 하도록 강요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철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 이제 실현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철인왕이라는 말을 어렸을 적에 윤리 시간 같은 데 들었을 때 그럼 뭐 철강왕인가? 이렇게 철로 가득한 왕인가? 뭐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 철인왕이라는 게 철학을 하는 이런 왕. 철학으로 있는 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그 플라톤 자신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한 이런 철인에 의한 통치를 왜 이상적인 국가로서 세상에 내놓은 건지 다른 혹시 숨은 뜻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소크라테스하고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아테네 민주정 체제 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아테네 민주정은 대단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보기에 이 민주정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철학자가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체 본연의 모습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이 철인 통치와 달리 플라톤이 생각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도 있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좀 이견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정치의 모습은 민주 국가 안에서 소위 민주 정체 안에서 철학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약 200년간 민주정이 유지됐던 그런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5세기의 민주정이 어떻게 보면 데모스라고 일컬어지는 대중과 또 아테네의 어떤 그 정치 엘리트들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민주정의 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4세기의 아테네 민주정은 공동체 안의 개인들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네. 사적인 이득의 총합이 되어버리는 그런 민주정의 타락된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제기하고 있는 철인 통치론은 바로 이 민주정을 다시 일종의 5세기 때의 균형 잡힌 민주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민주정체 안에서 철학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준하 학생이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네. 철인 통치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플라톤이 제시한 철인 통치론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하면 독재 정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아주 강한 플라톤의 이미지는 바로 철인 통치를 통해서 뭔가 독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철인 통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체의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함이지 민주정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된다면 자, 만약에 누군가 철학자 연하면서 혹은 철학자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독재적인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플라톤은 철인 통치론을 통해서 뭔가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철학자를 자처하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대에 타락했던 민주정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누가 내가 철학자이니까 철인 통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될랑말랑 하는데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준하 학생 한번 어떤 단어를 좀 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정의, 이상국가, 민주주의 네. 이 세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듣고 보니 평소에 제가 정의와 이상국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스스로 되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당연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정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이어서 김덕진 부소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빅데이터로 읽는 국가.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SNS 데이터를 살펴본 것인데요.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나 아니면은 국회, 정부와 같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정치 문제 쪽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란색이 거의 다 정치 쪽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인적 정의보다는 이 국가의 정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상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어떤 식으로 분석한 거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특히나 이상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보다는 좀 좋거나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관련 키워드들 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는 역시 최고이면서 뭐 아름다우면서 멋진 국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안전한 국가를 이상 국가로 꿈꾸는 이러한 범주에 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뭐 경제적 부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부담에 대한 것도 분노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상 국가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다,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이상 국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풍요롭게 즐겁게 살고 네. 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을 좀 이상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이상 국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지켜본 것 같은데 네. 신기한 게 이제 현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한 나라를 이상 국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역시 이 데이터도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에 대한 결과도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 민주주의이겠죠. 민주주의에 대한 감성어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과연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느낌을 느끼는지를 보았는데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잘 살펴보면 네. 그럼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느끼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되는 비판이나 비난과 같은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의 단어는 뭐 좋다나 최고, 성공, 행복 등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있는 비판이나 심각한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이러한 전체적인 단어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민주주의, 이상국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교수님께서? 예,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 플라톤의 연구자로서 그 봤던 부분하고 좀 다른 어떤 네. 새로운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 플라톤의 국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 또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각자 사적인 이익들만을 고려해서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것이 다수이기만 하면 아마도 그것이 나한테도 이득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그리고 특히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서 결정해 버리는 네.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목이 우리가 그 착안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한다면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철학의 역할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음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미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네.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정에서 철학의 역할과 함께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 플라톤의 정의론으로부터 네. 오늘날 되새겨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네. 자, 플라톤의 정의론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 그리고 또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간. 자, 따라서 만약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에도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플라톤으로부터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주제를 우리가 선사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컨대 글로벌 정의와 같은 것이겠죠.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국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나 기후변화처럼 글로벌적인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한 국가만의 정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국내적인 정의에 대한 논의만으로 한정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로 국가의 정의는 국가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쩌면 약간은 부정행위를 행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더 많이 챙겨오면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고는 사실은 근대적인 의미의 주권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익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 국가가 대외적으로 행하게 되는 어떤 부정이나 부도덕에 개의치 않는 네.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마치 도적대 집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대요. 왜 그런가 하니 도적대 집단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정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대외적으로는 도적질을 하면서 안으로는 서로 의리와 정의를 지키는 이 집단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근거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예컨대 도적대 집단이 바깥으로 늘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부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행위를 하는 도적대 구성원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서로들 우애를 지킬지 모르지만 가만 보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덕제 집단 바깥에 있는 것을 훔칠 뿐만 아니라 왜 내 옆집에 이웃의 것은 훔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집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인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도덕대 집단은 내부적으로는 일시적인 어떤 정의나 그 의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도적대 집단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국가도 이런 상황하고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국가가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정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정의를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혹은 국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과 관련해서 뭔가 애국심이나 어떤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잘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하. 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좀 깨달음을 준 것 같은 게 단순히 뭐 강한 나라, 뭐 돈이 많은 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사실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의로우려면 결국 국가도 정의로운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강연이 조금이라도 또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또 정의의 원리 또 철학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라톤의 국가를 오늘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박준하 학생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혼자 이 플라톤 국가를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조금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플라톤이 당시에 아테네 민주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이 현재에도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플라톤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정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 자유의 가치가 지나치게 남용이 될 때 오히려 민주정은
참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자유의 가치가 적절하게 민주정하에서 잘 균형 잡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철학도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정체가 네. 민주정이라고 플라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허용되는 정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민주정의 체제 안에서 공존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바로 그 의미는 아테네가 더 이상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가 어떤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처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역시 청년 정치학도답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김덕진 부소장님은 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는 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을 고려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유권자로서 네. 가장 좋은 통치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난감한 입장이 됩니다. 우선은 플라톤의 생각에 의존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생각으로.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인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철인왕은 존재하지도 않고 네. 또 존재할 가능성 대단히 희박하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사회든지 철학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혹은 우리의 대표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어떤 철학적인 태도, 철학적인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철학적인 태도나 성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철학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어떤 좋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천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상이나 가치를 독단적으로 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네. 또 동시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 철학적인 태도로 그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네. 어떤 사람 우리의 통치자나 혹은 지도자나 정치가로서 적절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떤 철학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 하나의 또 다른 수준,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 사실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탐구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철학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사실은 철학적인 면모를 봐야겠다는 생각도 저는 유권자로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조금 더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께 또 한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이죠.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짝꿍 도서 박준하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소개할 책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플라톤이 과거 이상국가를 다룬 것은 정의의 본질에 더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플라톤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의 문제를 이 책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부터가 오늘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와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로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의, 공정, 요즘도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교수님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과연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의 내용이 맞을까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은
우리 헌법에 녹아 있는 우리의 정의관이 무엇인지를 네. 잘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정의관에 비추어서 해결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책 제목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읽으셨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요? 예, 또 다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다시 이제 플라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사회든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자 정의가 이것이다라고 어떤 절대적인 의미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네. 정의만은 믿지 않는 것이.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독선이나 독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이 정의다라고 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나누어 읽고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인왕이 지배하는 국가, 진정한 철학자가 된 사람은 정치 권력의 곁을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더 많이 챙겨오면 플라톤은 도적대 집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절대적인 의미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네. 정의만은 믿지 않는 것이.